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5세의 여성입니다. 평범하지만 가정적인 회사원 아버지와 알뜰한 전업주부 엄마를 둔 저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남들이 하는 건 다 하면서 부족한 것 없이 자랐습니다.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 탓에 혼자 있는 걸 좋아했던 저는 친구가 많지 않았어요. 왕따는 아니었지만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혼자 책을 읽는 걸 좋아했죠. 대학에 들어가서 제게 딱 맞는 동아리를 발견하고 주저하지 않고 가입했습니다. 바로 문학 동아리였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글을 쓰고 싶어하는 작가 지망생들이 활동하는 동아리가 아니라 책을 읽고 서로 토론하는 독서 토론 동아리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활동을 시작해보니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었죠. 야, 토론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뒤풀이 가자. 그래, 토론은 짧게, 술판은 길게. 술을 마시거나 서로 어울려 놀러 다니는 게 동아리 활동의 전부여서 실망했는데 2년 선배인 회장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대학 동아리들이 대부분 이런 식이야. 서로 어울려서 노는 게 주 목적이거든. 동아리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네. 그럼 선배, 우리들끼리 소모임 만드는 건 어때? 소모임? 그래, 해보자. 마음이 맞는 멤버들 2명과 회장 선배, 그리고 저 4명이서 소모임을 만들어서 매주 토론을 이어가게 되었죠. 선배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차분하게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폐렴으로 입원하면서 선배와 가까워지게 되었죠. 발열과 오한과 기침이 심하게 나서 감기라고 생각했는데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라고 하면서 입원을 권했습니다. 수경아, 어쩌다 입원까지 했어. 별거 아니야. 남들이 보면 죽을 병에 걸린 줄 알겠네. 환자복을 입고 기운이 없는 저를 보더니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손을 꼭 잡아주고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어요. 사람이 아플 때는 사소한 것에도 감동을 받는 법이라 선배의 병간호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고 마음이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남자라는 걸 알게 되면서 사귀게 되었어요. 둘이 찰떡궁합으로 붙어다니는 모습을 다른 선후배들이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캠퍼스 커플로 인정받았죠. 졸업 후에 선배는 목표로 정했던 대기업에 무난하게 취업이 되었어요. 기자를 꿈꾸던 저도 신문사 기자가 되었지만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에 쫓기며 발빠른 취재를 통해 다른 신문사보다 먼저 기사를 터뜨려야 하는 무한 경쟁, 약육강식의 냉혹한 질서가 지배하는 곳이 언론사여서 매일이 지옥처럼 여겨졌습니다. 특히 데스크라고 불리는 편집국장은 40을 넘긴 올드미스였는데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했어요. 그래도 저를 위로해주는 선배 기자가 있어서 겨우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악바리 근성이 있는 사건 취재 기자였죠. 힘내. 데스크가 지랄하는 것도 히스테리 부리는 거야. 그 여자 독신주의라는 거 거짓말이야. 남자들한테 꼬리 쳐봐도 성질머리 더럽고 못돼 처먹은 여자를 데리고 살 남자는 세상에 없거든. 데스크에서 엄청 깨진 날이면 선배가 해주는 말이 피로회복제처럼 위로가 되었죠. 연애를 하면서 남편을 만나도 힘들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 붙어버렸어요. 그럼 수경아, 우리 결혼하자. 네가 힘들다고 찡찡거리는 모습 더는 못 보겠어. 남편은 결혼하자고 했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실컷 하고 30쯤 결혼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데스크가 기사 마감 시간을 넘겼다고 인격적인 모욕을 하자 화가 나서 삿대질까지 하면서 대판 싸운 뒤에 홧김에 사표를 던져버렸고 계획보다는 빠르지만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오너라. 주경이라고 했니? 네, 아버님.
이제야 인사드리네요. 직접 보니 중기가 여자 보는 눈은 나를 닮아서 아주 제대로야. 특히 눈빛이 맑아서 마음에 드는구나. 당신 생각은 어때? 맞아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선하고 착하게 보여서 좋아요. 시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마음에 드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긴장했던 저는 살짝 마음이 놓였죠. 인자하고 온화해 보이는 시어머니와 다르게 시아버지는 근엄하고 고집이 세면서 깐깐해 보이는 인상이라서 혹시라도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쩌나 고민했고, 동남아와 거래하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인 시아버지가 그저 평범하고 내세울 것 없는 저를 무시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거든요. 장사꾼 자질이 충분했던 시아버지는 대기업 해외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독립해서 자리를 잡았다고 했어요. 우선 시장할 텐데 밥부터 먹으면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새 얘기하고 첫 대면이라 실력 발휘를 했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구나.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야 한다. 어머,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호텔 뷔페에 온 것 같아요. 식탁 위에는 육지, 하늘, 바다에서 나오는 온갖 재료들로 만든 진수성찬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놓여져 있었어요. 더구나 모든 음식을 시어머니가 도우미도 부르지 않고 혼자 준비했다는 말을 듣고 감동을 먹고 울컥했습니다. 처음부터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으니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죠. 아무리 시부모님들이 편하게 대해줘도 시댁 식구들이라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웠고 시부모님들 눈치를 보기 바빴는데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사소한 행동이나 눈빛만으로 시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대번에 알아챘던 거죠. 식사를 할 때 시아버지가 젓가락을 들면 원하는 반찬을 가까이에 놔주는 거예요. 생선살을 잘 발라서 밥 위에 얹어주고 김치를 집어들고 가만히 있으면 잘라줬습니다. 시아버지가 식사를 마치자 마지막으로 숭늉이 담긴 그릇을 시아버지 앞에 가져다 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사극에서 왕이 수라를 들 때 상궁이 옆에서 고기도 구워주고 공손하게 반찬도 집어주며 시중을 들어주던 모습이 떠오를 정도였죠. 신혼집은 내가 아파트 하나 마련해 두었다. 네,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작은 아파트야. 앞으로 열심히 해서 애가 생기면 더 큰 아파트로 옮기도록 해라. 네, 신문사 그만두고 몇 달 쉬고 있었는데 결혼하면 애가 생기기 전까지는 프리랜서로 다시 일할 계획이에요. 그럴 필요 없다. 넌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도록 해라. 네? 요즘 세상이 여자가 살림만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마침 적당한 자리도 생겼거든요. 어허, 예나 지금이나 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은 구분되어 있는 거야. 난 유부녀가 돈 벌겠다고 다른 남자한테 웃음 팔고 다니는 꼴은 보기 싫어. 우리 형편이 너까지 나서서 돈을 벌어야 할 정도로 궁한 것도 아니잖아. 정돈이 부족하면 나한테 말하도록 해라. 충분히 도와줄 테니까. 알겠니? 네. 저는 집에서 노느니 바깥 활동을 하겠다는 뜻으로 무심코 뱉은 말이었는데 시아버지는 얼굴까지 찌푸리며 딱 잘라버리셨어요. 그래, 네 아버지 말씀 새겨듣고 따르도록 해라. 여자는 결혼하면 가정이 직장인 거야. 시어머니도 필요 이상으로 진지하게 말하셨어요. 그러니 제가 뭔가 큰 실수를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슬며시 옆에 앉은 남편을 봤는데 얼굴을 돌리고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는데 시아버지가 정색을 한 뒤로 남편은 입을 닫고 얼굴이 굳어져 버렸던 거죠. 밥을 먹고 과일을 먹으며 결혼 준비를 의논할 때 시아버지와 남편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과일도 하나씩 집어서 시아버지에게 줬습니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거니? 땡땡도라고 남해안에 있는 섬인데 사람도 별로 없고 경치가 아주 끝내준대. 거기서 일주일 정도 머물다 올 생각이야.
섬으로 가는 신혼여행이라 독특한데? 그렇지. 제주도나 해외는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평생 한 번뿐인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여행이 될 거야. 그래, 흔하고 틀에 박힌 신혼여행은 재미없지. 섬으로 신혼여행 가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 해외로 나가는 게 어떠냐? 일주일이면 유럽 몇 군데는 돌아볼 수 있잖아. 아니면 동남아도 좋고. 해외는 무슨, 됐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말할 때와 시아버지가 말할 때 반응이 180도로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는 웃으면서 묻지도 않은 것에 대답했지만 시아버지 말에는 표정이 딱 굳어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단답으로 잘라버렸어요. 수경아, 내일부터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가구며 혼수 보러 다니도록 하자. 저야 좋지만 괜히 어머님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 같아 죄송해요. 아니야, 나야 집에만 있는 사람인데 번거로울 거 없어. 혼수와 예단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만나기로 하고 첫인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음날 시아버지를 대하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가 이상해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 결혼하면 당신도 반찬 집어달라고 할 거야? 뭐? 뚱딴지같이 무슨 소리야? 어머님 보니까 식사 때마다 아버님 챙겨드리잖아. 당신도 그럴 거냐고. 아, 전혀 아니니까 안심해. 그리고 아버지 어떤 사람으로 보여? 아버지 첫인상이 어땠냐고. 아주 완고하고 고집이 센 분 같았어. 좋게 말하자면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 같다고나 할까? 남편은 피식 웃으면서 시아버지에 대해 자세하게 말을 해줬습니다. 제대로 봤어. 달리 말하면 가부장적인 남자의 대표적인 케이스야. 두 분은 지인 소개로 만나서 결혼하셨어. 중매 결혼이지. 그 뒤로 흔히 하는 부부싸움 한번 하지 않고 30년 넘게 살고 계셔. 어머나, 정말 대단한 인고 부부네.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변함없고 사랑이 한결같은 부부라고 하면서 환갑을 넘긴 황혼 부부들의 귀감이라고 오해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 두 분 사이가 좋아 보이는 건 전적으로 엄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야. 아버지는 가부장 쪽이고 독선 쪽이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집에서는 왕처럼 행동했어. 모든 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했거든. 자기 의견이나 생각에 어긋나는 행동은 참지 못했어. 그런 반면에 엄마는 전형적인 조선시대의 여성이야. 여자는 남편 알기를 하늘처럼 여기면서 따라야 한다는 신조로 살아왔어. 매사에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맞추면서 살아왔다고. 그러니 속사정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둘이 천생연분으로 보였겠지만 엄마는 지금까지 모든 걸 참고 인내하면서 살았어. 그렇구나. 근데 어머님 나이를 생각해보면 당신을 36에 낳으신 건데 그 시절에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맞아. 부부 사이가 지나치게 좋아도 애가 잘 생기지 않는다는 말처럼 5년이 넘게 애가 생기지 않았다고 했어. 그래서 할머니한테 애도 못 낳는 년이라고 구박도 많이 당했다고 하셨어. 그 시절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일반적이었고 보통 결혼하면 여성들은 연중 행사로 배가 불러 있는 게 정상이었죠. 그런데 5년이나 소식이 없었으니 시댁에서 곱게 봤을 리가 없었죠. 그렇다고 시아버지가 살갑게 감싸주는 것도 아니라 모진 마음고생을 시어머니 혼자 감당했다고 합니다. 소방마저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고 3년이 지나서 내가 들어선 거야. 늦은 나이에 그것도 아들을 얻었으니 엄마는 세상을 전부 가진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셨겠지. 시어머니는 어렵게 얻은 아들을 각별하게 보살폈고 귀하게 자란 남편은 엄마에게 많이 기대고 의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철이 들면서 시아버지와 남편의 사이가 조금씩 멀어졌다고 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철이 들자 엄마를 대하는 아버지 행동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어. 모든 걸 아버지에게 맞추면서 투명인간처럼 사는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아버지가 싫어졌어. 그래서 괜히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 부자지간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지. 엄마는 노심초사하면서 아버지한테 맞서지 말라고 당부를 했지만 나도 한 고집하는 성격이라 아버지하고 자주 말다툼을 했어. 그러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일이 터졌어. 아버지가 느닷없이 법대를 가라고 하는 거야. 우리 집안에 판검사 할 사람은 있어야 할 것 같다. 준기는 딴 생각 말고 법대 가서 고시 패스하도록 해. 아버지, 다른 건 몰라도 내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전 경영학과로 가서 비즈니스맨이 되기로 결정했어요. 뭐? 누구 마음대로 그따위 결정을 해?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판검사 같은데 관심 없다고요. 이 자식이 머리가 굵어졌다고 애비한테 대드는 거야? 법대를 가든지 집을 나가든지 양자택일해. 화가 난 남편은 집을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남편의 돌발 행동으로 간이 타들어갔던 건 시어머니였죠. 준기야, 애미 살리는 셈 치고 집에 들어와라. 대체 왜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는 거야? 엄마, 내가 아버지 꼭두각시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내가 정할 거야. 아버지가 법대를 고집하는 이상 집에 안 들어가. 준기야, 제발. 응? 시어머니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에 열흘 만에 시아버지가 경영학 전공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야. 그때부터 아버지는 나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했어.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할 말이 있으면 엄마를 통해서 했어. 뭐 이런 식이었지. 준기한테 여름방학에 계획이 있는지 물어봐. 준기야, 방학에 뭐 할 거니?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어. 여보, 계획이 없다고 하네요. 그럼 회사로 와서 2달 정도 인턴으로 일하라고 전해. 준기야, 2달 정도 인턴하라고 하신다. 들었어요. 여보, 들었다네요. 한 집안에서 다 같이 한국말을 쓰면서 시어머니가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통역을 해주는 코미디 같은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대학을 졸업한 뒤로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서로 웬만하면 말을 섞지 않고 지내는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어버렸다고 해요. 지금까지 가족여행 한 번 간 적이 없어.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동남아를 수시로 들락거리지만 엄마는 늘 집에 갇혀 지냈어. 그래서 엄마는 친구가 없어. 단짝으로 지내는 절친이 한 분 계셔. 엄마 고등학교 동창인데 나는 윤자 아줌마라고 불러. 윤자 아줌마는 시어머니가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친구이자 세상 밖으로 향하는 유일한 도피처라고 했어요. 일주일 뒤에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 엄마와 같이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사부인 바쁘실 텐데 결혼 준비를 직접 챙겨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니에요. 따님을 바르게 잘 키워서 제게 보내주시니 감사는 제가 드려야죠. 이제부터는 제가 딸처럼 보살피겠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황송하네요. 엄마는 시어머니의 품위 있는 태도와 교양 있는 말에 홀딱 반해서 좋아하셨어요. 어쩜 사부인은 20세기에 태어난 신사임당 같아. 몸에서 예의와 기품이 줄줄 흐르네. 맞아. 엄마하고는 정반대지? 얘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나도 옛날에는 예의 바르단 소리를 밥 먹듯이 듣고 다녔어. 결혼하고 험한 세상 살면서 싸가지가 가출한 것뿐이다. 하여튼 모진 시집살이 할 걱정은 없을 것 같아. 마음이 놓이네. 내일부터는 사부인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것저것 배우면서 준비하도록 해라.
가게자리도 알아보고 다니려면 나도 바쁠 것 같아. 몇 달 전에 퇴직한 아버지는 퇴직금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려서 엄마와 같이 운영하기로 결정하셨고 우선 가게자리부터 보러 다녀야 했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여러 매장을 둘러보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수경아, 널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간 되니? 네, 전 괜찮아요. 그럼 나하고 같이 가자. 며칠 뒤에 시어머니는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를 데리고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에는 시어머니 또래로 보이는 여성이 웃으면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사드려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단짝 친구야. 그녀는 남편이 말했던 윤자 아줌마였어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그녀도 시어머니처럼 인자한 인상이었고 옷차림과 몸에서 교양미가 풍겼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눈과 입술 그리고 이마에 주름살이 거의 없어서 나이보다 젊어 보였고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갸름한 얼굴이 젊었을 때는 미모가 돋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기가 결혼을 한다니 내가 며느리를 맞는 것처럼 기쁘네. 손자가 둘이나 있는 할머니가 며느리 처음 맞는 것처럼 말하네. 며느리에 손자가 있으면 뭐래? 정작 중요한 서방이 없는데. 윤자 아줌마는 5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고 아들도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어 혼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외로움을 달랜다고 했죠. 수경아, 앞으로 자주 볼 사이니까 나도 어머니라고 불러라. 네, 그럴게요. 어휴, 넌 결혼하면 시어머니 잘 모셔야 한다. 내 친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 너도 들어서 대충 알지? 네, 아버님 성격이 완고하셔서 어머님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경희가 겉으로는 세상 행복한 것처럼 웃고 있지만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30년을 참고 사느라 아주 피멍이 들고 다 썩어 문드러졌어. 지가 입을 옷이나 신발을 사도 항상 남편 생각부터 물어보거든. 젊은 시절부터 시아버지 맞춤형으로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시어머니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없어져 버렸다고 했어요. 여보, 이 옷 어때요? 전 마음에 드는데. 색깔이 촌스러워. 가만히 보니까 그러네요. 뭐가 좋을까요? 이거 어때? 베이지색이 깔끔해 보이네. 저도 좋아요. 윤자 아줌마의 말을 들으면서 결혼하면 시어머니를 위해 좋은 며느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고 곁에서 속마음을 헤아려주는 단짝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장롱은 뭐가 마음에 드세요? 가구는 네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야지. 네 생각대로 하거라. 제 생각은요, 어머님이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른다는 거예요. 말씀해보세요. 어떤 게 좋으세요? 시어머니는 모든 걸 제 뜻에 따르려고 했지만 저는 한사코 시어머니가 가구며 가전제품을 고르도록 졸랐어요. 크기며 색상이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어머,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고른 걸로 해요. 그래도 되겠니? 당연하죠. 어머님 뜻이 제 생각이거든요. 전 웃으면서 팔짱을 꼈고 시어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내가 알아보니 냉장고는 땡땡전자에서 나온 게 좋다고 하더라. 가격 대비 성능이 다른 거보다 좋아. 세탁기는 이 모델이 어때? 시작이 어렵지 한번 물꼬가 터지자 시어머니는 모든 면에서 30년 경력의 살림 노하우를 아낌없이 보여주셨어요. 자기 생각이 없던 게 아니라 감추고 살아왔던 거죠.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자 시어머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거죠.
결혼 후에 시아버지가 마련해 놓은 아파트에 따로 살았기 때문에 시아버지와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시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먼저 비위를 맞춰줘서 서로 인상을 찡그릴 일이 없었어요. 자주 연락을 드렸고 시댁으로 찾아가서 같이 쇼핑도 다니면서 친엄마처럼 지내게 되었죠. 몇 달이 지난 뒤에 그동안 계획해왔던 일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어머님, 아버님 출장 가셨죠? 그래, 베트남으로 가서 열흘 뒤에 올 거야. 왜 그러니? 어머님, 이번 주말에 2박 3일로 같이 여행 가요. 아버님도 안 계신데 바람 좀 쐬고 오자고요. 갑자기 무슨 여행을... 근데 우리 둘만 가자는 거야? 네, 그이한테 허락받아놨어요. 시어머니는 저의 깜짝 제안에 당황하셔서 싫다고 하셨지만 물러설 제가 아니었죠. 그래, 어디로 갈 거야? 그건 어머님이 정하셔야죠. 주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여행 계획을 짜보세요. 제가 내드리는 숙제예요. 아니지, 수경아. 세상에. 시어머니는 난감한 듯이 웃으셨어요. 사흘 뒤에 과연 어머님이 어떤 계획을 세웠을지 궁금한 마음을 안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선글라스에 모자까지 쓰고 여행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고 들뜬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강원도로 가자. 내가 펜션 예약해놨어. 근처에 있는 맛집도 있고 힘들지 않게 산책할 수 있는 코스도 있는 곳으로 정했어. 시어머니가 보여주는 계획은 정말 근사했어요. 어머님, 멋지고 환상적인 계획이에요. 언제 이런 데를 알아보셨어요? 요즘 인터넷 세상 아니냐. 웹서핑하면서 찾았지. 늙었다고 무시하지 마라. 좋아요. 그럼 어머니만 믿고 출발하자고요. 그렇게 강원도의 경치 좋은 곳으로 시어머니와 둘만의 여행을 떠났어요. 시어머니가 짜놓은 버킷리스트 같은 일정표에 따라 좋은 음식도 먹고 멋진 경치를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 날 밤이 되었죠. 예약해놓은 펜션은 2층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야경이 끝내주게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저희들은 맥주를 놓고 저녁 노을이 물들어가는 계곡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이다. 바다보다는 산이 좋더라. 석양이 물들어가는 계곡을 보니 너무 예뻐. 평생 집순이로 살면서 이런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을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네 덕분에 소원 성취하는구나. 고마워. 어머님이 만족하시니까 저도 너무 좋아요. 우리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둘이서 여행 다녀요. 그거 좋지. 여행에서 돌아오자 남편이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여보, 나 대신 엄마 챙겨줘서 고마워. 고맙긴. 까놓고 말해서 내가 갑갑해서 바람이나 쐬려고 어머님 핑계댄 거라고. 그럼 핑계는 언제든지 환영해. 그간 나도 마음만 있었지. 엄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 당신 덕분에 엄마가 아주 밝아지셨어.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도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셨어요. 1년이 지나고 애를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남들보다 입덧이 너무 심했어요. 웬만한 음식은 비위가 상해서 입에 대기만 해도 구역질이 날 정도였어요. 여보, 수경이가 몸을 풀 때까지 내가 옆에서 살펴줘야 할 것 같아요. 입덧이 유난스럽네요. 그럼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하면 되지. 당신이 나설 필요 없어. 사돈 내외가 치킨 가게 하느라 바쁘잖아요. 웬만하면 두고 보겠지만 홀몸도 아닌 애가 통 먹지를 못한다니 딱해서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짐 싸고 새애기 집에 가 있는 건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여자가 애 낳는 게 당연한 일인데 유별나게 굴어. 준기가 요즘 일이 바빠서 퇴근이 늦다잖아요. 애를 가지면 자주 아픈데 밤에 탈이라도 날까봐 그래요. 당분간 당신 혼자 지내도록 해요. 내가 자주 들러서 음식은 해놓을 테니까
알아서 챙겨 드시고요. 그럼 당신 생각대로 해. 근데 당신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어. 시어머니는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와서 제 입에 맞는 음식을 이것저것 해주셨어요. 자죽 좀 끓였다. 이건 먹을만 하니? 네, 고소해서 술술 넘어가요. 입덧이 심했지만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음식은 제 입맛에 딱 맞았어요. 그 덕분에 입덧에서 해방될 수 있었죠. 수경아, 몸은 좀 어때? 사부인이 잘 챙겨주시니? 어머님은 내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같아. 말 안 해도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척척 해주시거든. 그러니 몸도 마음도 너무 편해. 아유, 이 집에 엄마 생각은 안 나? 다른 집안 딸들은 애 가지면 친정엄마부터 떠오른다던데. 안 나는데 어떡하지? 너 솔직하게 말해. 사부인이 아무리 잘해줘도 엄마보다는 못하지? 그렇지? 아니야. 엄마보다 훨 나은데? 됐다. 전화 끊어. 세상에, 엄마 질투하는 거야? 그래. 질투나서 죽겠다. 배 아파가면 나와서 기껏 키워놨는데 이젠 남의 집안 사람 돼버렸으니 에휴, 속이 상해 죽겠다. 말로는 타박을 늘어놓았지만 가게 일 때문에 애를 가진 저를 돌봐주지 못하는 게 마음이 쓰여서 그런다는 걸 알고 있었죠. 엄마도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터라 자기 대신 저를 챙겨주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도 사부인이 곁에 계시면 내가 마음이 놓이네. 몸 풀고 나면 그때는 내가 챙겨줄 테니까 사부인한테도 미안하고 고맙다고 전해드려. 산달을 채우고 딸을 낳았고 시어머니는 예쁜 손녀를 안겨줘서 고맙다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아유, 고맙구나.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널 닮아서 눈이 초롱초롱한 걸 보니 분명히 머리가 좋고 영특할 거야. 여보, 고생했어.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우리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자. 딸을 안고 모유를 먹이고 있으니 이제야 내가 진짜 엄마가 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산후조리를 마치고 나니 전과는 다르게 할 일이 많아졌어요. 하루 종일 내 뒤치다꺼리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딸의 돌잔치가 끝난 다음에 여름이 되자 시아버지가 갑자기 시어머니와 같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엄마와 둘이 여행을 가겠다고 하세요? 말은 안 했지만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 느낀 게 있어. 돌이켜 생각해보니 네 엄마한테 해준 게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했거든. 마음 같아서는 해외로 한 달 정도 여행을 다니고 싶지만 사정이 그렇지 못하니 일주일 정도 제주도나 돌아보면서 푹 쉬었다 올 생각이야. 이제 회사는 내가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아도 잘 돌아가니까 여유 좀 부려보는 거야. 시어머니는 믿어지지 않는 표정이셨는데 항공권부터 숙박과 일정까지 모두 잡아놨다는 말을 듣자 그제서야 미소를 지으셨어요. 내가 살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네. 당신이 나를 생각해주다니. 왜? 감격했어? 그래요. 감격해서 눈물이 나오려고 하네요. 당신한테 이런 자상한 면이 있는 줄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핑계 같지만 사는 게 바빠서 그랬어. 이제부터라도 우리 같이 즐기면서 사는 거야. 남편과 저는 처음 보는 시아버지의 따뜻하고 자상한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라도 시어머니를 챙기는 달라진 모습을 보고 역시 사람은 나이가 들면 성격이 변한다는 말이 맞구나 생각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제주도로 출발하는 날이 되자 저희들은 공항으로 나가서 잘 다녀오시라고 배웅했어요. 엄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어. 아니야, 돈은 나한테도 있어. 해준 게 없어도 명색의 아들이 부모님이 여행을 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처음 가는 부부 여행이니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고 돌아와. 저는 딸을 안고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손을 흔들면서 탑승구로 들어가는 시부모님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죠. 그런데 제주도로 간 지 사흘째 되던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애미야, 나다. 어머, 아버님, 여행은 어떠세요? 제주도가 관광지로는 최고죠? 어머님도 옆에 계신가요?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라. 우리 지금 제주도 땡땡병원 중환자실에 있다. 네? 병원이라고요? 여행을 떠난 지 사흘 만에 느닷없이 전화를 해서 중환자실에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남편에게 연락해서 바로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중환자실 침대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초점이 없는 눈으로 저희를 쳐다보던 시아버지는 무슨 일을 당했는지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끔찍해서 소름이 쫙 돋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좋아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라산 둘레길 트레킹을 하고 점심을 먹고 호텔에서 쉬었다가 오후에는 천지연 폭포로 가서 사진을 찍었어. 해가 질 무렵에 호텔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니들 엄마가 밤바다가 보고 싶다고 하는 거야. 밤바다도 좋지만 이미 해가 졌으니 내일 아침에 가자고 했어.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바다로 가자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못에 홀린 게 아닌지 몰라. 그래서 호텔에서 나와 바닷가 해안도로를 느긋하게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전조등도 켜지 않은 차가 빠른 속도로 나타났어. 깜짝 놀라 급히 핸들을 꺾었지. 충돌은 겨우 피했지만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말았어. 나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렸는데 네 엄마는 아직 의식이 없어. 시아버지는 119에 신고를 했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머리를 크게 다친 시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운전석 차창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지만 이마가 찢어진 것 외에는 외상은 없었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 다른 이상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저와 남편은 믿어지지 않는 현실에 망연자실했고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도 없었지만 바로 시어머니가 누워 계신 병실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인공호흡기를 단 시어머니가 미동도 없이 누워 계셨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저예요. 눈 좀 떠보세요, 어머니. 엄마, 나야. 아들 왔어.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저희 부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자 간호사가 말렸고 병실 밖으로 나와야 했어요. 다시 시아버지의 병실로 가니 경찰이 와 있었어요. 아마 술을 마시고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한 걸로 보입니다. 검은색 세단인데 헤드라이트를 꺼서 번호판 식별이 어렵기는 하지만 국가서에 의뢰하면 차적 조회가 가능할 겁니다. 사고가 나게 만들었으니 가해 차량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가해 차량 운전자를 찾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제주도에서 차를 렌트했고 당시 상황은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겨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했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했어요. 나 때문이야. 내가 귀신에 홀렸지. 평생 안 가던 여행을 왜 가자고 해서 이 사단을 만들었을까? 이게 왜 아버님 탓이에요? 술 처먹고 운전대 잡은 그 자식이 죽일 놈이에요. 아버님은 아무 잘못 없으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나 때문이야. 네 엄마 잘못되면 나도 못 산다. 아버지 그만해요. 아버지까지 이러면 내가 더 힘들어. 아버지라도 무사하니 얼마나 다행이야. 걱정하지 마. 엄마도 곧 의식 회복할 거야. 다음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윤자 아줌마도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지. 아유, 제발 아니라고 말 좀 해줘. 윤자 아줌마는 끝내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어요. 이틀 뒤 시아버지는 퇴원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엄마에게 맡기고 시모에 간병을 하면서 병원살이를 시작했어요. 수경아, 네가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강서방하고 바깥사도는 제정신이 아닐 거야. 힘들겠지만 네가 쓰러지면 절대 안 된다. 알겠지? 아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니? 윤자 아줌마도 숙소를 잡고 매일같이 들러서 시모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몸도 주물러주면서 시어머니의 회복을 간절하게 빌었어요. 수경아, 네가 고생이 많구나. 젖먹이를 떼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일주일이 지난 뒤에 경찰에서 차량 조회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해 차량은 대포차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운전자 신원을 알아내는 게 쉽지 않네요.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진행 상황은 계속 연락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안전벨트만 했어도 충격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어요. 지금으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영원히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고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한 달이 고비가 될 겁니다. 겉으로는 반응이 없지만 환자분의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믿어보는 수밖에요. 경찰은 다방면으로 수사를 했고 사고를 유발한 차량이 대포차라는 것만 밝혀냈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해 미궁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는 사이에 보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때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저는 반식물인간 상태인 시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누군가 등을 툭 치는 겁니다. 수경아, 오랜만이다. 어머나, 만호 선배가 여길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오긴 비행기 타고 왔지.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예전에 신문사에서 같이 일할 때 늘 저를 위로해주던 선배 기자였어요. 선배는 저를 데리고 1층 카페로 갔어요. 선배는 가방에서 여러 장의 사진들과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용건부터 말할게. 사건 기자로 경찰서 출입한 지 10년 차인 내 촉으로 봤을 때 청부살인의 냄새가 나. 도주한 대포차에는 2명이 타고 있었어. 선배는 여전히 사건 기자로 현장에서 뛰고 있었고 제주도 교통사고를 알고 파고들었는데 제가 관련된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죠.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제대로 안 했어. 대포차는 처음에는 헤드라이트를 켜고 있다가 시부모님 차 근처에서 끄고 속도를 높였고 그 전에 차를 세우고 여자를 한 명 태웠어. 밤이고 화면이 너무 흐려서 얼굴이 안 보이지만 나이가 좀 있는 여자인 건 확실해. 지금부터는 내 뇌피셜인데 네 시아버지가 관련된 게 틀림없어. 선배 말을 듣자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바다보다 산을 좋아하셔. 그런데 야밤에 밤바다를 보러 가자고 졸랐다니 아무래도 이상해. 그래. 동승자는 식물인간이 되는데 당사자는 멀쩡한 것도 수상해. 확실히 뭔가 있어. 그때 서울로 돌아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지금 제주도 도착했어. 엄마를 당신한테만 맡길 순 없어서 사정을 설명하고 휴가 냈어. 남편은 바로 병원으로 왔고 저는 선배를 소개해줬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차를 탈 때 절대 안전벨트 매는 걸 잊지 않아. 그런데 벨트가 풀려져 있었다는 건 이해할 수 없어.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네요.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아버님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요?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 외도를 할 분은 아니세요. 이 사건 계속 취재하실 생각인가요? 네. 아직 맞춰야 할 퍼즐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럼
저도 같이 돕겠습니다. 그날부터 남편과 선배는 한 팀을 이뤄서 사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윤재 아줌마와 시아버지가 병원에 나타났어요. 둘의 표정이 너무 낯설었어요. 입을 굳게 담은 비장한 표정이 마치 전쟁을 선언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고 불길한 느낌대로 시아버지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제 윤자 씨랑 동거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뭐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버님 미쳤어요?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던 윤자 아줌마는 일주일 전에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말했고 그 다음날 시아버지도 회사를 비워둘 수 없다면서 돌아갔죠. 그런데 둘이 같이 나타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네 CM이 업보다. 나는 잘못 없어. 아직 젊고 팔팔한데 남은 평생을 눈뜬 송장인 네 엄마 똥수발 들면서 살란 말이야. 난 그렇게는 못해. 이제부터 내 인생 다시 시작할 거야.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병원이란 사실조차 잊고 소리를 질렀어요. 뭐 하자는 짓이야? 아내는 의식도 없이 누워있는데 단짝 친구랑 동거를 하겠다고? 당신이 사람이야? 인연이 어디서 입을 함부로 늘려? 네 엄마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는 5년 전부터 애인 사이로 지냈어. 모두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 정말 너무하네요. 아무리 의식이 없다고 해도 어머님 옆에서 이런 더러운 말을 주저없이 뱉을 수가 있냐고요. 기가 막힌 제가 길길이 날뛰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순간 병실로 남편이 달려들어왔어요.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시부의 멱살을 잡고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엄마를 죽이고 전현이랑 동거를 하려고 들어? 네가 인간이야?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못 속여. 남은 인생 깜빵에서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주겠어. 이놈의 자식이 애비한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늘어놓는 거야. 당장 집어치워. 나는 바람나서 아내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아버지로 둔 적 없어. 넌 인간도 아니야.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를 것 같아? 개만도 못한 자식아. 남편은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시아버지의 싸대기를 힘껏 후려갈겼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도 욕을 하면서 남편의 멱살을 잡았는데 뒤따라 들어온 경찰이 그의 손에 수갑을 먼저 채웠습니다. 강민구 씨, 당신은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나 나는 잘못 없어. 그래 전부 전현이 꾸민 짓이야. 시아버지는 경찰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린 윤자 아줌마가 범인이라고 말하면서 노려봤고 둘 다 경찰에게 끌려갔어요.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곧 전부 알게 될 거야. 남편 말대로 며칠 뒤에 방송사의 유명 사건 고발 프로그램에서 시아버지의 사건을 다뤘습니다. 제목은 제주도 교통사고의 끔찍한 비밀이었죠. 그동안 사건을 조사해오던 선배와 남편이 방송사에 제보를 했던 겁니다. 5년 전에 윤자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둘은 내연관계를 맺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비밀 연애에 만족하지 못했고 둘이 작당을 해서 시모를 없애기로 계획을 세운 거죠. 시아버지는 필리핀 거래처를 통해 청부업자를 소개받았고 그는 미립국을 내서 제주도로 왔다고 합니다. 시부모님보다 먼저 제주도에 와 있던 윤자는 대포차를 은밀하게 구해놨다고 해요. 그들의 작전대로 해안도로에서 청부업자는 헤드라이트를 끄고 갑자기 나타났고 사고로 이어졌어요. 청부업자를 고용한 건 만약 시어머니가 탈출하거나 죽지 않았다면 청부업자에게 처리를 맡겨야 했기 때문이죠. 청부업자 차에는 윤자가 함께 타고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시아버지는 바로 구속되었고 윤자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조만간 공범으로 구속될 거라고 하네요. 필리핀으로 도망친 청부업자는 현재 필리핀 경찰에 잡혀서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아버지가 평소와 다르게 여행을 떠난 것부터 이상했어. 사고가 났을 때 어머니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게 결정적으로 의심이 들게 만들었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벨트 했니? 였거든. 그런 엄마가 벨트를 하지 않았다. 뭔가 있다고 느꼈어. 여보, 어머님이... 남편의 말을 듣다가 시모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걸 우연히 봤어요. 엄마, 내 말 들려? 그러자 시어머니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달려온 의사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을 했어요. 의식이 돌아온 시어머니는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고 한 달이 지나자 말을 했어요. 비록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인간 쓰레기 같은 시부가 천벌을 받기를 간절히 바랬던 시모는 진실이 밝혀지고 그에 맞는 벌이 내려지자 의식이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윤자가 남편을 만나는 걸 호텔 근처에서 봤어. 얼마 전부터 둘의 관계를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윤자가 제주도에 온 걸 보고 확실히 감이 왔지. 그런데 저녁을 먹고 남편이 밤바다에 가자고 하는 거야. 몸이 안 좋다고 해도 나를 잡아 끌듯이 차에 태웠어. 차에 타기는 했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벨트를 풀고 있었던 거야. 여차하면 차에서 바로 뛰어내릴 생각이었거든. 그런데 맞은편에서 차가 확 나타났고 손을 쓸 겨를도 없이 충돌하는 바람에 그만 의식을 잃어버렸어. 비록 몸은 움직이지 못해도 그 인간들이 하는 말을 전부 들었어. 얼마나 치가 떨리고 분했는지 몰라. 그래도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셔서 다행이야. 시어머니는 서러운 눈물을 흘리셨고 저는 꼭 안아드렸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이란 중형을 선고받은 시아버지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징역 3년형을 받은 윤자는 항소를 했다고 하네요. 몸이 회복되어 태어난 시어머니는 절친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윤자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할 계획이거든요. 어차피 감옥에 갇혀 있으면 돈 쓸 일은 없을 테니까요. 겉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짐승이나 다름없는 쓰레기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걸 명심하고 늘 사람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